하늘을 바라본 채 반듯하게 누워있는 중년 여성의 시신. 손목과 발목은 테이프로 가지런히 감겨 있었고 몸부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힘든 산속 깊은 곳.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정돈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지구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취객의 헛소리로 넘기기엔 그가 말한 위치와 지형, 시간, 자세는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새벽녘, 경찰은 설악산 인근의 외진 야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지구대를 찾아온 남자, 윤재호 58세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좁은 틈을 통과한 작은 평지에서 그의 진술이 가리킨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은 박서연 66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반듯하게 누운 모습, 뒤틀림도 저항도 없는 테이프의 결박. 이건 우발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죽음이었습니다. 생전 그녀는 20년 넘게 봉사로 사람들을 돌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로 기억되던 사람. 그리고 그녀가 아들 같다고 말하던 존재. 그가 바로 지금 자수를 해온 윤재호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몇 달은 뉴라이트 포커스라는 투자 프로그램과 얽혀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열린 화려한 행사, 급등하는 등급표, 잠시 동안 돌아오던 수익, 그리고 갑자기 멈춰버린 출금 버튼. 윤재호는 말합니다. 서연 씨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리된 테이프, 반듯한 자세, 뒤틀린 흔적 하나 없는 결박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박서연의 남편 박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람을 아들처럼 챙겼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듯했던 시신, 제보한 남자, 그리고 부탁이라 주장하는 그의 말. 이 모든 것의 진실은 아직 한 사람의 입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2024년 어느 새벽, 설악산 인근의 외진 야산에 경찰 수색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더듬으며 좁은 산길을 헤쳐나갔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경찰관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 지구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제보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열흘 전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정확한 위치와 지형, 심지어 시신의 자세까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취객의 헛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가 묘사한 장소의 세밀함이 경찰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수색대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나무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들은 이해하면서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들로 둘러싸인 은밀한 공간. 하늘만 겨우 보이는 그곳에서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멈춰 섰고 다른 이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채 반듯하게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기묘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현장에서 기대하는 혼란이나 난폭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치해 놓은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양팔은 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리도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침대에 누운 환자처럼, 아니 어쩌면 장례식장에 안치된 고인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박의 상태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감겨 있었는데 그 테이프에는 뒤틀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결박당하면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빠져나가려 애쓰고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테이프가 뒤틀리거나 찢어지거나 피부에 마찰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신의 테이프는 마치 처음 감은 그대로인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해 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지만 싸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흙이 파헤쳐진 자국도, 나뭇가지가 부러진 흔적도, 식물이 짓밟힌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격렬한 대치나 저항이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리된 죽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의식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박서연, 66세.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으며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맞은 흔적도 칼에 찔린 상처도 심한 타박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 부위의 압박만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의식이 없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박 흔적의 몸부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 찾아오기도 어렵고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장소. 범인은 이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시신을 이렇게 정돈해서 놓았을까요? 담당 형사는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범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시신을 이렇게 배치한 것, 이 외진 장소를 선택한 것,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계획 살인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신을 배치하는 건 일반적인 살인범의 행동이 아닙니다. 혹시 의식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스스로 이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결박당하고 죽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너무 깨끗해요.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진 산 속에 카메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CCTV는 산 입구에서 2km 떨어진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이 산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차량이 오가는 걸 본 적이 있는지. 하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산은 등산객도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고 주민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라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감식팀과 함께 주변을 더 넓게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고 배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회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박서연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깨뜨리고 배터리를 빼낸 뒤 멀리 던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화 기록을 숨기려 했을까요? 아니면 위치 추적을 막으려 했을까요? 전문가는 현장 사진들을 보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 살인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이곳으로 데려와 살해한 후 의도적으로 시신을 정돈한 경우죠. 두 번째는 더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협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일 가능성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촉탁살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죽음을 원했고 누군가 그것을 도와줬을 가능성 말입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든 정황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자세, 저항의 흔적이 없는 결박, 외진 장소, 그리고 의도적으로 파괴된 휴대전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만약 정말 촉탁살인이었다면 왜 이런 방식이어야 했을까요? 더 고통 없는 방법은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제보자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전날 밤 지구대를 찾아온 한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지구대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던 경찰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청바지,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술 취한 민원인이구나. 이런 밤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 횡설수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입을 열었을 때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허세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터무니없는 자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혹은 술김에 과장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지만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은 남자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고 남자는 그것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윤재호, 58세였습니다. 주소는 불분명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죽였다는 건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사람이었고 설악산 인근의 야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 시작한 장소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산 입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몇 번째 갈림길에서 어디로 꺾어야 하는지, 가파른 비탈이 나오고 나무 사이의 좁은 틈을 지나면 작은 평지가 나온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장소 묘사는 실제로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죄책감에 자백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재호는 시신의 상태도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고, 손목과 발목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도망쳤다면 오히려 세부 사항은 흐릿했을 것입니다. 경찰관은 상부에 보고했고 곧 형사팀이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은 윤재호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열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그쯤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그녀는 자신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촉탁살인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윤재호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고 그녀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윤재호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신을 왜 그렇게 정돈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대답했지만 그의 설명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고 술을 마셔서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임시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그가 말한 장소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만약 정말 시신이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윤재호는 허위 자백으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수색대가 출발했고 몇 시간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윤재호가 말한 그 장소에 그가 설명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박서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백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는 자수했을까요? 만약 정말 촉탁살인이었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원한 일이었다면 그는 숨어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윤재호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열흘 동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자수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요? 촉탁살인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윤재호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여러 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살아왔고 주거지도 자주 바꿨습니다. 박서연과의 관계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5년 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박서연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이었고 윤재호는 그 단체의 수혜자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윤재호를 아들처럼 챙겼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사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윤재호와 박서연은 뉴라이트 포커스라는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둘 다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출금이 막히고 회사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형사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투자 프로그램이 무너지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촉탁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윤재호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뉴라이트 포커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계속된 추궁에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서연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처음엔 수익이 났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자신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서연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도 돈을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은 자신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었다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권유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사들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연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윤재호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 죽음을 도왔던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박서연이 죽음을 원했다면 왜 그런 외진 곳이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정리된 방식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자세했지만 어떤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했습니다. 경사들은 윤재호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죄책감에 자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가 말하는 촉탁살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박서연의 삶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 산속으로 이끌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박서연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문을 열면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꾼 식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열흘 넘게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할 때 그녀의 남편 박동철이 함께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사들이 이것저것 확인하는 동안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김장 봉사를 하며 배추를 나르는 모습,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를 돕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박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했는지, 최근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박동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챙겼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건 언제나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손이 조금 덜 가게 되자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독거노인 반찬 배달, 무료 급식소 운영 지원, 연말 김장 봉사,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 주말이면 거의 집에 없었고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다고 했습니다. 경사들이 주변 이웃들을 인터뷰했을 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서연은 누구에게나 따뜻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으며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관계자는 그녀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나와서 식사 준비를 도왔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챙겼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드렸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집까지 찾아가 도왔다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한 분은 박서연을 딸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동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이며 양말이며 챙겨 주었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고장나면 고쳐주거나 새 것을 사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봉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5년 전부터는 노숙인 지원 단체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겨울에는 핫팩과 담요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윤재호를 만났습니다. 윤재호는 당시 거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일자리를 잃고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박서연은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각별히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서연은 윤재호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옷을 사다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윤재호는 거리 생활을 벗어나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보증금을 대주었고 생활비도 얼마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윤재호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서연을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했고 명절이면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서연의 남편도 윤재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몇 번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재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아내가 베푼 도움에 항상 고마워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박서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몇 권의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최근 1년간의 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기 초반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 자식들 걱정, 손주들 이야기,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일기의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라이트 포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재호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고 등급이 올라갔으며 전국 행사에 참여해 상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이 프로그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지인들, 이웃들,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쯤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만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권유한 사람들이 돈을 못 찾는다며 연락을 해왔고 그녀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일기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일기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었고 회사는 연락을 피했으며 핵심 인물들은 잠적했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후 자금을 넣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다. 경사들은 일기를 읽으며 그녀의 심리 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절망감,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 감정이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녀는 정말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박서연의 딸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어머니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텨내던 분이었다고,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을 두고 떠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어머니의 최근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표정이 어두워졌고 전화 통화를 해도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뭔가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투자 프로그램 이야기는 딸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기회라며 참여를 권유했지만 딸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만약 참여했다면 자신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권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박서연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 8천만 원이 뉴라이트 포커스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 15명 이상이 그녀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는 박서연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피해자였고 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핵심 인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녀는 윤재호와 마지막 며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끝에 박서연은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윤재호는 열흘 후 자수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여성이 왜 그런 마지막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녀가 정말 죽음을 원했던 것일까요? 뉴라이트 포커스. 이 이름이 박서연의 일기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교육 단체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뉴라이트 포커스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앱을 다운로드해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이 표시되었고 회원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이 올라갈수록 수익률도 높아졌고
추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추천에 가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추천인이 투자하면 추천한 사람도 등급 포인트를 받았고, 그 추천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원 추천자도 추가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포커스는 일반적인 다단계와는 달리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수백 명이 모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화려한 무대와 조명, 음향 시설을 갖췄습니다. 마치 대기업의 시상식처럼 보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성공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낸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원금의 2배를 벌었다는 사람, 6개월 만에 차를 샀다는 사람, 1년 만에 집을 샀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새로운 참가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최고 등급 회원들에게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트로피와 상금, 해외여행권이 주어졌고, 그들은 무대 위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다시 앱과 홍보 자료에 게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박서연도 이런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들을 보면 화려한 무대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윤재호도 이 행사들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박서연보다 조금 늦게 프로그램에 합류했지만 빠르게 등급을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추천했고, 주변의 노숙인 지원단체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투자 기회가 특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회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며칠 내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수익을 돌려주면서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서연도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했고 한 달 후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출금을 요청했고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녀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약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출금 요청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 3일이면 처리되던 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2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회원들이 문의하면 회사 측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출금이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출금 버튼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앱에서는 여전히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출금이 안 된다는 글, 회사에 연락이 안 된다는 글, 혹시 사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관리자는 반복해서 같은 답변만 올렸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안심하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직접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본사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작은 임대 사무실이었고 직원은 몇 명 없었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운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투자했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중년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추천자였습니다. 그녀가 권유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최소 15명이었고 그들이 다시 추천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그녀는 하위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자 그녀에게 쏟아진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자신이 권유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연락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책임지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서연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지만 권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적어도 가장 급한 사람들에게라도 돈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갈등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녀의 오랜 지인이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박서연이 권유했기 때문에 믿고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윤재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가 권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도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는 박서연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약속도 피했습니다. 그가 살던 고시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윤재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윤재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은 반가워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박서연이 가족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그녀는 산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반듯하게 누운 채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포커스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 있던 것은 결국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실제 수익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붕괴의 순간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박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투자 실패가 정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뉴라이트 포커스의 출금 중단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사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빈 사무실만 발견한 후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하루 종일 새로운 메시지로 가득 찼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의였습니다. 언제쯤 출금이 가능한지, 회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책임자와 통화할 방법은 없는지 묻는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의는 항의로 변했고 항의는 다시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산 각 지역에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들은 집단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진정, 언론 제보, 법적 대응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법인은 등록되어 있었지만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운영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사라고 알려진 곳은 이미 비어 있었고 고객센터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원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추천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인 사람들,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안전하다고 확신시켰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에게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추천한 사람만 15명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추천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하위 회원들의 불만은 결국 상위 추천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문의였습니다. 박서연 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금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회사랑 연락되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성실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상황이라고, 회사에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시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추궁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처음부터 사기인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서연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은 끊이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백 개씩 쌓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락에 답하려 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피해자지만 책임감을 느낀다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으며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8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상위 등급은 수수료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받은 추천 수수료는 많지 않았고 그것마저도 다시 투자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출한 돈은 초기에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연의 남편이 나가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돈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서연은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왔고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그곳 주인도
자신이 권유해서 투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모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속인 사기꾼처럼 취급받고 있다. 너무 힘들다. 다른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돌아갔다. 남편이 내가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안방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박서연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상위 등급 회원들, 적극적으로 추천 활동을 했던 사람들 모두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하다가 주먹을 맞은 경우도 있었고, 집에 페인트가 뿌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던 고시원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동안 윤 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처음에는 조용히 면회를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재호는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윤재호가 사라진 시점은 박서연이 가족에게 마지막 연락을 한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서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종 전 3일간 윤재호와 1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경사들은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난, 금전적 손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박서연의 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며칠간 전화 통화를 할 때 윤재호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다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의 남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내가 윤재호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만큼 힘든 상황일 텐데 만나서 뭘 하겠느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니 함께 끝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박서연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설악산 인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원이 꺼졌는지 더 이상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설악산이었을까요? 박서연과 그곳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등산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그곳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곳으로 박서연을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윤재호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의 과거 주소지, 일했던 곳, 자주 가던 장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재호는 젊었을 때 설악산 인근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그곳의 한 펜션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장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수하면서 말한 그 정확한 위치 정보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박서연은 정말 스스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윤재호가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한 것일까요? 투자 프로그램의 붕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 신뢰를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를, 평판을,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무너진 신뢰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박서연이 집을 나선 날은 2024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남편에게 윤재호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나섰고, 남편은 저녁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월 8일,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딸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마지막 신호가 설악산 인근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졌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재호의 전화도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는 산속이 아니라 근처 도로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호가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넓은 산악 지역에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서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렸고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4월 17일 밤, 윤재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속초의 한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열흘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그에게 그 열흘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윤재호의 진술에 따르면 4월 7일 그는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둘은 설악산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투자자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재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정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결심했다고, 어차피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가족들에게도 짐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재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옆에 있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재호는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거절했다고, 그럴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자신이 돕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할 것 같아서 결국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정말 박서연이 죽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윤재호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윤재호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윤재호는 예전에 일했던 설악산 인근의 외진 장소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고,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은 그곳에 누웠다고 윤재호에게 이제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재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목을 눌렀다고, 박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윤재호는 그녀의 자세를 가지런히 정돈했다고 합니다. 양팔을 몸 옆에 놓고 다리를 곧게 펴고 머리카락을 정리해 줬다고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테이프를 감은 것은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묶인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만약 정말 촉탁살인이었다면, 그리고 박서연이 원한 일이었다면 굳이 결박의 흔적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윤재호는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자신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윤재호는 자신이 부쉈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전화기를 내게 주면서 부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돌로 화면을 깨고 배터리를 빼서 멀리 던졌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윤재호의 진술을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말한 카페를 확인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그 카페의 CCTV에 실제로 박서연과 윤재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했습니다. 박서연은 여러 번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CCTV에는 그들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조수석에 앉았고 윤재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산 입구 근처의 도로 CCTV였습니다. 밤 9시경 같은 차량이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산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근처에서 발자국이 2쌍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성용 운동화 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성용 등산화 자국이었습니다. 박서연과 윤재호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흔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끌려온 흔적이나 강제로 끌고 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도, 흙이 파헤쳐진 것도, 식물이 짓밟힌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박서연이 저항했다면, 격렬한 대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시신의 상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목 부위의 압박 흔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항할 때 생기는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 상대방의 피부 조직도 없었고 손등이나 팔뚝에 긁힌 상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식되었을 가능성. 둘째,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을 가능성.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를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수 있는가? 특히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심리학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특히 죄책감이 클 경우 자기 처벌의 형태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약물, 추락, 질식 등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목을 조르게 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 장소의 선택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외진 곳이어야 했을까요? 왜 가기도 힘든 산속 깊은 곳이어야 했을까요? 만약 정말 죽음을 원했다면 더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박서연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본인의 의지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면 굳이 결박당한 것처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에게 강요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형사들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윤재호가 박서연을 속인 것은 아닐까요? 대화를 하러 가자고 해서 외진 곳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일까요? 투자 프로그램 문제가 동기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이 사라지면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박서연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수했을까요? 만약 완전 범죄를 노렸다면 시신을 더 깊이 숨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됐을 것입니다. 외진 곳에 묻힌 시신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열흘 후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자백했을까요? 윤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수했느냐고. 그냥 숨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타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열흘 동안 도망 다녔다고, 산속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서연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하기로 결심했다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일까요? 박서연의 가족들은 윤재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속아서 끌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정황은 윤재호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인은 촉탁살인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끝내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고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서연이 정말 죽음을 원했는지, 윤재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여성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아온 따뜻한 사람이 차갑게 식은 채 산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은 이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은 8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박서연의 가족,
투자 피해자들, 봉사활동 동료들, 그리고 언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재호는 일관되게 촉탁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박서연이 먼저 죽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추궁해도 그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매일 그날을 후회한다고 말했고 때로는 담담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서연이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적도 없으며 자살을 시도한 이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윤재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현장의 상황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말 피해자가 원한 일이었다면 왜 그렇게 외진 곳이어야 했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휴대전화를 파괴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론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박서연은 투자 실패로 인한 죄책감과 주변의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진 곳을 선택한 것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모두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일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일기 후반부에는 분명히 우울증과 극심한 죄책감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자살 의도를 나타내는 문구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의학자도 다시 증언했습니다. 지신의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심했습니다. 증거는 양쪽 주장을 모두 뒷받침하기에도 반박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호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검찰의 추정은 논리적이었지만 명확한 반증도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모독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으로는 가장 약할 수 있습니다. 박서연 씨는 자신이 권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극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촉탁살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없으며 현장의 정황은 오히려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재호는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논쟁은 1심과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박서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연이는 몇 달 전 만났을 때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고, 곧 있을 손주 생일에 뭘 사줄까 고민하던 모습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힘들어하긴 했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적어도 자신에게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에게라도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30년 지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의 딸도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다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이겨내셨다고 했습니다. 투자 문제로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평소처럼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름휴가 계획도 함께 세웠다고, 손주들과 바다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가족에게 말도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었다고, 만약 정말 힘드셨다면 저희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어머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촉탁살인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윤재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25년 9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재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2년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촉탁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박서연도 피해자였다며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사기의 공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없앴다고 분노했습니다. 뉴라이트 포커스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운영진 일부가 검거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돈의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이미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서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한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도왔던 사람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문제로 그녀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혹은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헌화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서연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문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선한 마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의 남편 박동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문상객들에게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진실이 무엇이든 제 아내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뉴스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서연의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할머니가 정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윤재호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포커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돈을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을 날린 사람들, 빚만 남은 사람들, 가족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여전히 박서연을 원망합니다. 봉사활동 동료들은 복잡한 마음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따뜻한 기억이지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투자 사기의 피해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심한 죄책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촉탁살인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석도 박서연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1월 설악산 인근의 그 장소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구고 바람은 여전히 그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영원히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박서연은 정말 죽음을 원했을까요? 윤재호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촉탁살인이 맞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 살인이 맞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투자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반듯하게 누워있던 시신, 뒤틀림 없이 감겨있던 테이프, 저항의 흔적 없는 현장. 그 모든 것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박서연을,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기리는 방법입니다. 그날의 비밀, 반듯한 시신이 남긴 질문들. 세월은 흘러도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